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용처럼 수많은 빛의 비늘을 반짝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TK그룹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도시의 현란한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은 그의 단단한 어깨와 완벽한 비율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 어떤 감정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듯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CEO로 불렸다.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할 정도의 추진력으로 늙은 여우들이 득실거리는 재계에서 TK그룹을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무도 없는 집무실의 적막함 속에서 그는 가끔씩 아주 오래된 꿈의 파편을 떠올리곤 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오래된 정원, 흙냄새, 그리고 작은 손을 마주 잡고 나누었던 어린아이의 맹세.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목에 걸려있던 작은 옥 펜던트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용의 형상을 한 그 펜던트는 20년 전의 끔찍한 사고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의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그 용과 한 쌍을 이루었을 사라진 봉황 펜던트의 기억. 그는 쓰디 쓴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고 다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그는 거대한 경쟁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수를 던져야 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승리와 패배, 이성과 논리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전쟁터였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단련시켰고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평소라면 그는 이런 사소한 움직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그의 신경이 날카로웠던 탓인지 혹은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한 여자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새로운 직원인 듯 앳된 얼굴이었지만 허름한 청소 유니폼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들꽃 같은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한 집무실의 위압감에 주눅이 든 듯 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고아원에서 자라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24살의 청춘이었다. 그녀에게 이 거대한 빌딩은 생계를 위한 치열한 일터일 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서연은 혹시나 자신의 존재가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CEO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로 유명한 회장의 얼굴을 직접 마주할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자신의 일을 마치고 이 숨 막히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그녀가 책상 근처의 바닥을 닦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다. 낡은 유니폼의 목깃 사이로 땀과 시간에 희미하게 빛이 바랜 낡은 끈에 매달린 작은 무언가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옥 펜던트였다. 섬세하게 조각된 봉황이 마치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듯 생생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순간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강지훈의 눈이 멈췄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고 그의 귓께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의 모든 이성과 통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저것은, 저 펜던트는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바로 그 봉황이었다. 용과 한 쌍을 이루던 바로 그 5억.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 소리에 놀란 서연이 황급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다. 서연은 자신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지훈의 강렬한 눈빛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그 몽골이, 지훈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거칠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겁에 질린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가득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펜던트에 닿으려는 순간 서연은 공포에 질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해고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금 힘없는 여직원을 위협하는 무례한 상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혼란과 충격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그의 차가운 가면에는 균열이 가 있었다. 그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기억의 조각이 눈앞에 있는데 그는 그저 바보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소 카트도 내버려 둔 채 허둥지둥 집무실 밖으로 도망쳤다. 텅 빈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다급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홀로 남은 지훈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에는 아까 아주 잠깐 스쳤던 옥 펜던트에 차가운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가 이름 모를 청소부 소녀 한 명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의 용 펜던트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옥의 푸른 빛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본 봉황 펜던트를 떠올렸다. 두 개의 펜던트는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가 바로 그 아이란 말인가?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동안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과거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발밑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을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 방금 내 집무실을 청소하고 나간 여직원, 윤서연, 지금 당장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한편 직원 휴게실로 도망친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정체성과도 같은 물건. 오늘따라 그 펜던트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방금 전 CEO의 그 이상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거대한 운명의 폭풍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강지훈의 집무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만남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거친 파도처럼 몰고 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봉황 펜던트와 겁에 질려 도망치던 윤서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서류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김동진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약속된 화상회의 시간마저 잊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10분 뒤에 시작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회의는 취소해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의 단호한 말에 김 비서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수천억이 오가는 투자 계약보다 중요한 일이라니? 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야간 청소팀에 윤서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건 어떻게 됐나? 지훈의 질문은 그의 평소 스타일답지 않게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김 비서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아직 자세한 신상 파악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녀가 한 달 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평판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의 부재는 지훈의 갈증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는 더 깊은, 더 근원적인 정보를 원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여자가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하고 도도한 미모의 여자.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형건설 회장의 외동딸이자 재계의 공공연하게 강지훈의 약혼녀로 알려진 최유라였다. 그녀는 지훈의 굳은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다. 지훈 씨,
여기서 혼자 뭐해요? 오늘 우리 아버지랑 저녁 식사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일부러 지훈 씨가 좋아하는 와인으로 준비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차갑게 떼어내며 미간을 찌푸렸다. 유라 씨, 노크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겠군. 그리고 그 약속은 내일 저녁이야. 그의 냉정한 태도에 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프로처럼 화사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 내가 날짜를 헷갈렸나 보네. 그럼 오늘 점심이라도 같이 해요. 마침 이 건물 1층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이 괜찮다던데. 그녀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팔을 다시 끌었다. 지훈은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지금은 그녀와 실랑이를 벌일 기분도 시간도 없었다. 레스토랑은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유라는 보란듯이 지훈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주변의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지훈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혹시나 이곳에서도 윤서연을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심드렁한 태도에 유라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서 청소 카트를 끄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향하는 것을 최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서연의 허름한 유니폼과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질투의 불꽃이 동시에 타올랐다. 어머, 저기 좀 봐. 저런 천한 것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니. 정말 불쾌해? 유라가 노골적으로 서연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말조심해, 유라 씨.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웨이터를 부르는 척하며 손을 휘저었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와인잔이 마치 계산된 것처럼 서연의 발 앞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바닥과 서연의 낡은 운동화 위로 튀었다. 어머나 세상에, 유라가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사과부터 했다. 그것은 힘없는 자의 오랜 습관이었다. 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라도 되는 양서연을 몰아세웠다. 죄송하면 다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와인이 한 병에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냐고. 그리고 내 구두에도 와인이 튀었잖아. 네, 한 달 월급을 전부 털어도 변상하지 못할걸.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할 뿐 누구 하나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하지. 강지훈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유라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똑똑히 봤어. 당신이 일부러 잔을 던지는 걸. 사과해야 할 사람은 윤서연 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최유라 씨. 그의 말에 레스토랑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최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이 저 보잘것없는 청소부 따위를 위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있었다. 지훈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젓갓 계집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나 신발 가격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야. 당신의 그 천박한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그는 더 이상 유라를 상대하지 않고 굳어있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지만 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괜찮습니까? 그의 질문에 그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지배인을 불러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게 하고 서연에게는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즉시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망신창이가 된 최유라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홀로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김 비서의 최종 보고서가 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윤서연, 24살, 스무하의 전, 강원도 국도에서 발생한 의문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음. 사고 기록에는 그의 부모님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보육원 기록 카드에 붙어있던 낡은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네, 살배기 어린 소녀가 목에 봉황 펜던트를 건 채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사라졌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소녀였다. 지훈은 보고서를 쥔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끔찍한 슬픔과 동시에 가슴 벅찬 안도감이 그를 덮쳤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 지옥 같았던 사고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아 이렇게 자신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었다. 그는 최유라의 악랄한 행동이 오히려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연결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20년 전의 그날,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과거의 균열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의 세상은 온통 의문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 회장의 지시대로 그녀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배려인지 해고의 전조인지 알 수 없어 하루 종일 좁은 옥탑방 안에서 가슴을 졸였다. 어제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현실적이었다. 자신을 향한 최유라의 노골적인 경멸,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감싸주던 강지훈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던 모습. 그녀는 손에 쥐인 봉황 펜던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어젯밤 집무실에서 그가 펜던트를 보았을 때의 충격받은 표정과 오늘 레스토랑에서의 이상한 행동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옥 조각과 관련이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도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자신 같은 비천한 청소부의 낡은 펜던트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 각오하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해고 통지가 아닌 비서실장의 정중한 안내였다. 김동진 비서는 그녀를 회장 집무실이 아닌 외부의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다. 약속 장소에는 강지훈이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차림으로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차가 2잔 놓여 있었다. 앉아요.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서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훈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먼저 어제와 그제 내가 보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서연 씨를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속 경계심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그녀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그의 용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상자 속의 용 펜던트는 자신의 봉황 펜던트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재질, 색감, 조각의 기법까지. 2 펜던트는 명백히 한 쌍의 작품이었다. 이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용 펜던트를 쳐다보자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20년 전 우리는 이 펜던트를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나는 용을, 그리고 서연 씨는 봉황을. 그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오래된 한옥저택, 넓고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그리고 함께 어울려 놀던 2 아이의 모습. 그는 2 아이의 부모님들이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쌍의 옥 펜던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심지어 5살배기 꼬마였던 자신이 그녀에게 내가 커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약속했던 맹세까지 기억해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동화였던 적이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 세상의 차가운 현실과 싸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재벌 CEO와의 동화 같은 인연은 믿기 힘든 환상일 뿐이었다. 아닐 거예요. 회장님께서 뭔가 착각하신 걸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스러운 삶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 짧았던 행복의 기억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지훈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믿기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나 역시 아직 모든 것이 꿈만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나는 당신을 아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TK그룹과 대형건설의 합병을 눈앞에 둔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 최 회장은 분노에 차 있었다. 최유라는 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실에 치를 떨었고, 늙은 여우 같은 최 회장은 강지훈의 이상 행동 뒤에 무언가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만한 변수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윤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며칠 후 최 회장의 책상 위에는 윤서연이 강지훈과 같은 교통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그녀의 부모가 과거 TK그룹과 관련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다. 최 회장의 얼굴이 뱀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20년 전 그가 T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강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며 꾸몄던 바로 그 사고였다. 그는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계집애를 당장 처리해. 최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너무 시끄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어. 저런 바닥 인생들은 약간의 압박만 가해도 쉽게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딸 최유라는 아버지의 잔인한 계획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윤서연이라는 벌레를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짓밟아 버릴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조용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는 그녀가 회장을 유혹하여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렸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압박은 회사 밖에서도 계속되었다. 월세가 밀린 적도 없었는데 집주인은 갑자기 방을 빼라며 그녀를 닥달했다. 동네 가게에서는 그녀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밤에는 정체 모를 남자들이 그녀의 옥탑방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 서연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의지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짐을 싸서 옥탑방을 막 나서려는데 그녀의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동진 비서였다. 그는 그녀의 비참한 행사에게도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다. 집 안에는 강지훈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엉망이 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위험에 처했어. 그는 이미 최 회장 부녀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겪는 모든 고통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분노와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 거죠? 그녀의 절규에 지훈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눈빛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짐 가방을 내려놓게 하고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직 내 말을 전부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줘.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지키게 해줘. 저들이 다시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 곁에서.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서연은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단단한 손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의 첫날 아침. 윤서연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평생을 낡고 삐걱거리는 옥탑방 침대에서만 잠들었던 그녀에게 구름처럼 몸을 감싸는 최고급 거위털 이불의 감촉은 비현실적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 화려한 풍경은 그녀에게 위안이 아닌 이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마치 황금세장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고 김 비서가 남긴 듯한 메모만이 놓여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서연은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다. 배려가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그녀를 위한 새 옷들이 담긴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쇼핑백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필요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의 투박한 배려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이후 할아버지 밑에서 후계자로만 길러졌던 차가운 유년 시절, 단 한순간도 평범한 아이처럼 웃거나 울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안개처럼 희미하지만 유일하게 따뜻했던 한 소녀에 대한 기억.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재벌 총수가 아닌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 역시 사고 이후 세상에 홀로 남아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다. 두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슬픔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마음의 문이 열리자 서연 역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보여줄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짐 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손때에 묻은 앨범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부모님의 사진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그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쌍의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쪽에는 지훈의 부모님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아버지 목에는 용 펜던트가, 서연의 어머니 목에는
봉황 펜던트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둑 맞았던 행복한 과거의 한 조각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다. 지후는 사진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진 한 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기억이 아닌 명백한 증거였다. 지후는 그날 밤 김동진 비서를 아파트로 불렀다. 그는 김 비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건 단순한 배경조사가 아니야. 살인사건 수사다. 20년 전 내 부모님과 윤서연 씨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그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단 한 톨의 의심도 남기지 마. 그리고 이 모든 건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김 비서는 지훈의 눈에서 피어오르는 무서운 분노를 읽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TK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된 비밀 수사팀이 꾸려졌다. 전직 국정원 요원,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 베테랑 형사, 그리고 천재적인 화이트 해커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훈의 비밀 지휘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20년 전의 사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록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공식적인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는 해당 파일이 분실 처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파기한 것이 분명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의 낡은 지하 창고까지 뒤져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간신히 수기보고서 사본을 찾아냈다. 보고서의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현장 감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목격자 진술은 단 2줄이 전부였다. 대형 트럭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순 추돌 사고.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의 비공식 출동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2 차량 외에 사고 현장에서 급히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 1대를 목격했다는 신고 접수. 이 중요한 목격자 진술은 경찰 보고서에서 완벽하게 누락되어 있었다. 수사팀은 당시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이 반장이라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 직후 갑자기 경찰복을 벗고 현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봉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수사팀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사팀의 다른 파트는 사고 당시 최 회장의 행적을 쫓았다. 그는 당시 지훈의 아버지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관계였고 사고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TK그룹이 추진하던 대규모 국책 사업을 헐값에 가로챘다. 그의 재산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또한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해커팀은 그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이 반장의 아내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최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지훈은 직접 이 반장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이 반장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낡은 농가에서 그들을 맞이한 이 반장은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지훈의 아버지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지훈은 그를 몰아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과 함께 찍었던 부모님의 사진을 조용히 내밀었다. 이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반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양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마침내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소. 명백한 살인이었지. 그는 당시 최 회장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사건을 조작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전문 킬러를 고용해 대형 트럭으로 두 부부의 차를 덮쳤고 자신은 그 대가로 평생을 먹고 살 돈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 경찰을 그만두고 평생을 숨어 살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울부짖었다. 이 반장은 자신의 집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당시 최 회장이 자신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며 협박했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반장, 이건 사고야. 알았나 딴 생각 품는 순간 자네 가족들도 밤길 조심해야 할 거야. 악마의 목소리가 20년의 시간을 넘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했다. 이제 알았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자에게 핏값을 받아낼 거야. 당신의 부모님과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의 선언은 이제 시작될 피해의 복수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지훈의 것과 같은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이 반장에게서 확보한 녹음 파일과 증언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성급한 공격은 늙은 여우 같은 최 회장에게 빠져나갈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먼저 최 회장의 돈줄과 권력의 기반을 서서히 조여 들어가기로 했다. 그의 비밀 지휘 아래 TK그룹의 최고 재무 전문가들과 해커팀이 대형 건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주식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 회장이 수십 년간 교묘하게 숨겨온 비자금의 흐름과 약점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지훈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플레이어처럼 말을 하나씩 움직여 최 회장의 숨통을 압박했다. 해외 언론의 익명으로 대형 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을 흘렸고 최 회장과 유착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고립시켰다. 최 회장의 제국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편 윤서연은 지훈이 마련해준 안전한 아파트에서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지훈이 사준 단정하고 깨끗한 옷들은 그녀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으며 지난 20년간 놓쳐버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복수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 때문에 강지훈이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숨어서 당신의 보호만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재의 컴퓨터 앞에 그녀를 앉혔다. 그는 초에 회장과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의 사진과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소. 나는 이들의 관계와 과거를 알지 못해. 하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그녀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복수를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최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주가는 이유 없이 폭락했고 믿었던 정치인들은 전화를 피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의 시작점인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빨을 갈았다. 이 모든 혼란은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을 제거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개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행동대장 박 실장을 불렀다. 그 계집애를 납치해와 산채로 강지훈 그놈을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끼가 될 테니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 역시 최 회장이 최후에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그는 분명 서연 씨를 노릴 거야. 그는 김 비서에게 서연에 대한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명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아파트 주변에 24시간 잠복했고 그녀의 모든 동선은 실시간으로 추적되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목걸이처럼 보이는 소형 비상 호출기를 건네며 말했다. 아주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이걸 눌러요. 며칠 후 서연은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에 가고 싶다고 했다. 지훈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슬픈 눈을 보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경호팀을 대동하고 직접 그녀와 동행하기로 했다. 인적이 드문 주말 아침의 납골당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연은 부모님의 유골함 앞에서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을 순식간에 에워쌌다. 박 실장이 이끄는 최 회장의 사냥개들이었다. 지훈의 경호원들이 급히 그를 방어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훨씬 더 악랄했다. 납골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함, 둔탁한 타격음이 뒤섞였다. 박 실장의 목표는 오직 윤서연이었다.
그는 혼란을 틈타 그녀의 뒤로 접근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지훈이 건네준 비상호출기를 떠올리고 필사적으로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막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박 실장의 강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고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서연 씨, 지훈의 절규가 들렸지만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비상호출 신호는 지훈의 손목시계와 동시에 TK그룹의 비밀 상황실로 전송되었다. 지훈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서연이 끌려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그녀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뿐이었다. 20년 전의 그날처럼 또다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맹수처럼 포효하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박 실장은 서연을 검은색 밴에 태우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지훈이 막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귀처럼 낮고 서늘하게 울렸다. 박 실장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달려와 밴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김 비서가 이끄는 지훈의 전개 시큐리티 팀이었다. 비상 신호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모두 물러서 안 그러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어. 지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와 그녀를 교환하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닌가. 그의 말에 박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박 실장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세단의 선루프를 향해 미세한 손짓을 보냈다. 다음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 세단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가 고무탄을 정확하게 명중시킨 것이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훈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박 실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거구에 박 실장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지훈은 쓰러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밴으로 달려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안도와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그녀는 처음으로 완벽한 안전함을 느꼈다. 지훈은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다. 그는 이제 절대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켜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악마와의 첫 번째 정면 대결은 그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곧 시작될 마지막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지훈은 생포한 박 실장을 직접 신문했다. 박 실장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지훈의 차가운 분노와 김 비서의 집요한 압박 앞에 결국 무너졌다. 그는 최 회장이 20년 전 사고의 배후였으며 자신은 그때부터 그의 명령을 받아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다고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모두 녹화되었다.
이제 최 회장의 목에 씌울 마지막 법적 올가미까지 준비된 셈이었다. 지훈은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았다. 입술은 터지고 뺨에는 멍이 들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방으로 다가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저 악마를 단죄하고 우리의 과거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당신의 부모님과 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려 했던 그 행복을 우리가 되찾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제 운명을 함께하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강지훈의 마지막 도박은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날로 정해졌다. 그날은 TK그룹과 대형건설의 합병 안건이 공식적으로 상정되는 날이었기에 최 회장과 최유라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언론의 TK그룹이 대형건설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의 목적은 최 회장이 이 싸움을 단순한 경영권 분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를 방심하게 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최 회장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강지훈을 여전히 애송이로 취급했다. 감히 자신을 상대로 경영권 싸움을 걸어온다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미 이사회와 주요 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두었다고 자신했다. 주주총회는 강지훈의 목을 치고 TK그룹마저 집어삼킬 자신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최유라 역시 승리를 예감한 듯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거물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세기의 경영권 분쟁을 보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강지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리고 객석 한쪽 구석에는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의 윤서연이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는 예상대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재무보고와 사업계획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사회자가 합병 안건을 상정했다. 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비난하며 합병의 정당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는 순간이었다. 단상에 선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동수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진짜 합병 안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것은 기업과 기업의 합병이 아닌 진실과 거짓의 합병, 과거와 현재의 합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20년 전, 4명의 부부가 함께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었다. 장내에 있던 원로 기업인 몇몇이 사진 속 인물들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저건 강 회장 내외와 그들의 웅성거림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은퇴한 이 반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20년 전 사건이 조작된 살인이었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음성이야. 당장 꺼.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최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이 반장의 아내에게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금융 기록이 띄워졌다. 그리고 이어서 박 실장이 윤서연을 납치하려 했던 충격적인 CCTV 영상과 그 모든 것을 최 회장이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박 실장의 영상이 연달아 재생되었다. 연 회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 나왔다. 20년 전 최 회장이 이 반장을 협박하던 바로 그 자신의 목소리. 이 반장, 이건 사고야. 딴 생각 품는 순간 자네 가족들도 밤길 조심해야 할 거야. 악마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를 지배하는 순간 최 회장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강지훈, 이 개자식,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모두가 겁에 질려 물러섰다. 그의 경호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이려는 찰나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수사팀과 경찰 특공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저항하려던 최 회장의 수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든 것은 지훈이 미리 짜놓은 완벽한 각본이었다. 그는 법의 심판마저 자신의 복수극의 마지막 무대 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수사관들이 차갑게 수갑을 꺼내들고 최 회장에게 다가갔다. 최동수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교사, 납치교사, 뇌물공여,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대로 안 끝나.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허무하게 흩어졌다. 한 시대의 괴물이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훈은 단상 위에서 그 참혹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모든 혼란을 뚫고 객석에 앉아있는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소음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마지막 도박은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아무도 없는 호텔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어둠은 없어. 그는 품에서 자신의 용 펜던트와 박 실장에게서 되찾은 그녀의 봉황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두 개의 펜던트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20년 전 우리는 이 펜던트처럼 하나였지. 그리고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야. 그는 그녀의 봉황 펜던트를 직접 그녀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용 펜던트를 그녀의 펜던트 옆에 나란히 가져다 댔다. 두 펜던트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하나의 원을 이루었다. 그것은 단순한 옥 조각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둑맞았던 두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리고 20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고 그의 선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최동수 회장 부녀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TK그룹의 주가는 폭풍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의 쾌감이 아닌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를 향한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지난 20년간 감춰져 왔던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밝혔다. 자신의 부모님과 윤서연의 부모님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최 회장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서연 씨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최근에 있었던 끔찍한 위협들까지 그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정면 돌파였다. 그리고 그는 기자회견의 마지막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윤서연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이분은 단순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과거 TK그룹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구 윤태진 이사님의 유일한 혈육, 윤서연 씨입니다. 최동수 회장이 탐욕으로 짓밟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의 선언은 서연에게 잃어버렸던 명예와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윤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청소부가 아닌 비극적인 역사를 딛고 일어선 한 기업가의 정당한 상속인이었다. 쏟아지는 관심과 동정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훈의 곁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 지훈에 대한,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최동수 회장에게는 무기징역이, 그리고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최유라와 박 실장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에게는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는 마침내 끊어졌다. 지후는 최 회장에게서 몰수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막대한 지원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부모님과 지훈의 부모님 이름을 딴 태진 앤드 진성 재단이었다. 재단은 그녀처럼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과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대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지훈은 서연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저택이었다. 그곳은 20년 전 그들의 행복한 기억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훈은 폐가처럼 버려져 있던 이곳을 사들여 오랜 시간에 걸쳐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덮인 정원을 걸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하얀 입김이 하나로 섞였다가 흩어졌다. 지훈은 서연을 정원 중앙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그곳은 5살배기 꼬마였던 그가 그녀에게 서툰 약속을 건넸던 바로 그 나무 아래였다. 그는 나무 밑에 소복이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내고 그녀를 그곳에 앉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지훈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철없던 꼬마는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었지. 내가 커서 꼭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너와 결혼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몇 달을 달려왔는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어린 시절의 약속 때문에 당신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겪고도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난 윤서연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거야. 당신의 과거와 상처까지 모두 사랑하고 평생을 당신 곁에서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용과 봉황이 서로를 감싸 안은 형상의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서연 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사람처럼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난 TK그룹과 소외된 이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 태진 앤 진성 재단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강지훈과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함께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재단이 후원하는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하지만 행복한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지훈과 서연은 이제는 자신들의 집이 된 강원도의 한옥저택 정원에서 재단 아이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서연의 목에서는 봉황 펜던트가, 지훈의 목에서는 용 펜던트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두 사람은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았다. 옥 펜던트가 이어준 낡은 약속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눈부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 그들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